야, 저기 저 아저씨 알지? 재혼했다더라. 근데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어. 맞아, 나도 들었어. 새 식구들한테 휘둘리면서 고생이 장난 아니라던데. 결국 평생 모은 재산은 소송비로 날리고 노년이 지옥으로 바뀌었지. 노년의 재혼은 주변에서 보기에는 달콤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전혀 다릅니다. 작은 미소 뒤에 감춰진 건 예기치 못한 고통과 불행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잡은 손이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재혼이 왜 무서운 함정으로 변하는지 그 숨겨진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첫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병수발이 내 노년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와 마지막 길을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으로 재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곧 내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고통으로, 동반자가 아니라 간병인으로 전락하는 순간부터 내 노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젊을 때라면 함께 버틸 힘이 있지만 이미 몸이 쇠약해진 나이에 타인의 병수발을 떠안는다는 건 내 생명을 갈아 넣는 일입니다. 결국 재혼은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은숙 씨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그는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기댈 수 있다는 안정감의 웃음도 되찾았고 주변에서도 잘했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 지나자 재혼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은숙 씨의 인생은 간병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식사 보조, 약 챙기기, 몸 닦기, 화장실 보조까지 이어지는 하루. 잠든 새벽에도 남편의 기침과 신음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면서 본인조차 진료를 미루며 버텨야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 사랑한다 믿었던 남편은 이제 환자였고 김은숙 씨는 아내가 아닌 무료 간병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재혼한 건 사랑이 아니라 짐을 떠안은 거였다. 내 자유도 내 건강도 다 아자가 버린 굴레였다. 그녀의 노년은 동반자가 아닌 무거운 병수발로 무너져 내린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의 이정호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했지만 그는 끝까지 재혼을 거부했습니다. 외롭지 않겠냐는 주변의 우려에도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건강과 자유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뒷산을 오르며 몸을 단련했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게 용돈을 챙겨줄 수 있었고 몸이 아프면 주저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나이에 다른 사람의 병수발까지 떠안는 건 자살행위다. 홀로였지만 그의 노년은 평온했고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외로운 고요보다 더 끔찍한 건 끝없는 간병의 굴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노년의 재혼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고통의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배우자의 병수발은 나의 자유와 존엄을 집어삼키며 내 마지막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노년의 평온과 자존을 지키고 싶다면 재혼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 숨어있는 지독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함께 아파할 낯선 짐이 아니라 홀로라도 당당히 지켜낸 내 자유와 평화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의 이름을 쓴 족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만의 삶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두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가족들이 나를 돈줄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시선과 환영의 말에 속아 마음이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모아둔 퇴직금, 연금, 집 한 채가 하루아침에 타인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먹잇감으로 변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라 끝없이 쥐어짜내야 하는 ATM 기계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순식간에 계산과 탐욕의 무대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정혜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들은 처음에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부터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집요하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연금 받으신다면서요?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다음 달에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시댁 식구라고 생각해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점점 늘어났고 금액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정혜순 씨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지켜온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새 가족들의 손에 흘러들어갔고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봉이었어요.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돈만 남았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한 재혼이 순식간에 함정이 되어버린 현실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장성호 씨는 재혼을 권유받았지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로움이 컸지만 그는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연금과 집 한 채뿐인데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을 리 없다. 실제로 주변에서 몇 차례 재혼 자리를 권했지만 상대 여성의 가족이 은근슬쩍 재산을 물어보는 장면을 보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장성호 씨는 홀로 살면서도 당당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을 꾸리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외로운 건 잠깐이지만 돈줄로 전락하면 평생이 지옥이다. 그의 노년은 고독했지만 평온했고 무엇보다 스스로 지켜낸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새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평생 모은 돈을 뜯기며 쓰라린 후회를 삼켰고 다른 한 사람은 홀로이지만 자기 자산과 존엄을 지켜내며 삶을 즐겼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대비는 충격적인 경고가 됩니다. 새 배우자의 가족들이 진심으로 나를 환영하는 듯 보여도 결국 내 지갑을 향한 탐욕일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에 남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끝까지 내 돈을 지켜낸 냉철한 선택입니다. 재혼이라는 달콤한 미소 뒤에 숨어있는 잔혹한 진실을 똑똑히 보지 못한다면 내 마지막 시간은 타인의 탐욕에 집어삼켜질 뿐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세 번째 불행은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재혼을 선택하는 순간 단순히 배우자 한 사람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새 배우자의 생활 습관, 소비 방식, 심지어 그 가족들의 요구까지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노후를 지혜롭게 살아가자며 다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살 때는 충분했던 연금이 재혼 후에는 턱없이 모자라지고 작은 사치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연금은 빠르게 줄고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며 결국은 내 남은 삶이 핏더미 위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재혼이 순식간에 무서운 경제적 굴레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남성이 따뜻했고 함께라면 노년이 든든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현실은 충격이었습니다. 새 남편은 젊을 적 사업 실패로 연금이 적었고 생활비 대부분이 김정숙 씨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조금 더 벌어둔 게 있으니 당분간만 보태달라며 시작했지만
그 당분간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남편과 그의 자녀들까지 쓰는 돈으로 흘러들어갔고 병원비와 식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결국 김정숙 씨는 혼자 살 때는 넉넉하다고 느꼈던 돈으로 하루하루를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라 지갑이었어요. 함께라 더 나을 줄 알았는데 혼자 살 때보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재혼이 순식간에 경제적 함정이 된 비극이었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이영호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뒤 주변에서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참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그는 홀로 사는 대신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생활비를 맞추고 의료비를 위해 따로 적금을 들었으며 가끔은 여행도 다니며 자신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의 재혼 후 불행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지인이 재혼 뒤 새 배우자의 빚을 떠안아 집까지 잃는 걸 지켜본 뒤 재혼을 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노년은 외롭지만 평온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으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례는 한 가지 잔혹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생활비라는 무거운 짐을 끌어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풍족할 것이라는 착각은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연금은 2배가 아니라 절반으로 쪼개지고 의료비와 생활비는 오히려 2배로 늘어납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하던 돈이 두 사람의 삶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혼은 내 노후 자금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합니다. 노년에 진정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짐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냉철한 판단입니다. 외로움은 취미와 친구 그리고 내 스스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경제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혼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환상 뒤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생활비라는 잔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허울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일구어온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노년의 평온을 원한다면 재혼이 불러올 생활비의 늪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네 번째 불행은 사소한 취향 차이가 전쟁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라면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노년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은 강해지고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불덩이처럼 번져 서로를 갈갈이 찢습니다. 밥상에 반찬 하나, TV 채널 하나, 잠자리 습관 하나가 끝내는 싸움의 불씨가 되고 그 불씨는 집안 전체를 지옥 같은 전쟁터로 바꿔놓습니다. 부산에 사는 최명희 씨의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에 재혼하며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시작부터 팝상이었습니다. 최 씨는 평생 담백한 음식을 즐겼지만 남편은 짜고 매운 음식만 고집했습니다. 왜 내 입맛에 맞춰야 해? 라는 남편의 한마디에 다툼이 시작되었고 결국 매 끼니가 전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없으면 밥상을 뒤엎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 모욕은 쌓이고 쌓여 상처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고혈압이 심해졌고 결국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했지만 매일이 전쟁이었다는 최 씨의 고백은 노년, 재혼의 잔혹한 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대로 강릉에 사는 이준호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된 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재혼을 고민했지만 지인의 경험담을 듣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지인은 단순히 잠자리 습관 때문에 파탄을 맞았던 사람입니다. 한쪽은 불을 켜야 잠을 잘 수 있었고 다른 한쪽은 불이 조금이라도 켜져 있으면 신경질을 냈습니다.
결국 부부 침실은 매일 고함과 욕설이 오가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준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혼자 자면 불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누구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는 재혼을 거부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 원하는 음악을 틀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평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소한 취향 차이로 내 노년을 전쟁터로 만들 바에는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 두 사례가 말해주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사랑이 아니라 취향 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 내 방식대로 살아도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혼하면 밥상에서부터 침실까지 생활의 모든 순간이 협상과 갈등으로 변합니다. 결국 사소한 취향 차이는 작은 불씨가 아니라 집안을 집어삼키는 불길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내 건강과 마음, 심지어 남은 인생 전체를 불태웁니다. 노년의 평온은 사소한 차이를 참아내는 인내심이 아니라 차라리 혼자서 누리는 자유에서 옵니다. 재혼이라는 달콤한 환상 뒤에는 사소한 취향이라는 이름의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 폭탄은 언제든 폭발해 내 삶을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의 허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평화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다섯 번째 불행은 새 배우자의 손주들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란한 가족을 꾸린 듯 따뜻해 보입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며 웃는 얼굴로 달려올 때 잠시 마음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요구와 끝없는 부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용돈을 쥐어주고 옷을 사주고 학원비를 보태주다 보면 내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이 납니다. 결국 내 자식과 손주는 뒷전이 되고 새 배우자의 손주들이 내 노후를 잠식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타인의 손주들을 위해 내 노후를 희생하는 희극이자 비극이 됩니다. 대전의 박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외로움을 달래려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배우자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새 배우자의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10,000원만 주세요. 라는 말이 처음에는 귀엽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는 매주 늘어났고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생일이면 옷과 장난감을 사줘야 했고 명절이면 두툼한 세뱃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보태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매달 연금의 절반이 아이들을 위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친손주에게 줄 용돈조차 빠듯해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할머니인가? 내 자식은 내게서 멀어지고 낯선 손주들만 나를 둘러쌌다. 박영자 씨의 절규는 노년 재혼의 잔혹한 단면이었습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이철수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인과 사별 후 외로움을 느끼며 재혼을 고민했지만 지인의 사례를 보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지인은 재혼 후 배우자의 손주들을 뒷바라지하다가 결국 자기 친손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과자와 장난감을 사주고 학원비까지 지원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식과 손주들이 아버지는 새 가족만 챙긴다며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 손주에게만 할아버지이고 싶다. 남의 아이들까지 떠안고 싶지 않다. 그는 결국 혼자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번 돈을 자기 피부치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피와 땀의 결과다. 남의 손주들에게 쓰는 순간 내 삶은 빼앗기는 거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얽혀있는 손주들까지 떠안아야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한 결혼이 어느새 낯선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떠안는 고통으로 변합니다. 손주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무거운 경제적 압박은 노년의 안전망을 산산조각 냅니다. 결국 내 손주가 아닌 아이들을 챙기다 내 자식과 손주와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평온은 낯선 아이들의 웃음이 아니라 내 자손과 함께 나누는 진짜 따뜻한 시간에서 나옵니다. 재혼이라는 환상 뒤에는 새 손주들이라는 예기치 못한 짐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짐은 내 지갑을 비우고 내 관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내 노년을 송두리째 집어삼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외로움을 잠시 달래는 환상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가족과 삶입니다. 노년에 재혼하면 닥쳐올 여섯 번째 불행은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재판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시작한 관계가 어느 순간 서류와 판결문 속에서 찢겨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갈등이었는데 그 갈등이 재산과 상속, 생활비와 부양, 의무 문제로 이어지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집니다.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양쪽 가족들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폭발하는 지뢰밭 위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내 노년은 평온이 아니라 소송과 재판이라는 지옥의 굴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은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재혼을 했습니다. 처음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안도감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새 배우자가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지자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들이 나타나 병원비와 간병비는 우리 아버지와 재산을 합쳐 처리해야 한다며 김은자 씨에게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본인 재산은 본인 노후를 위해 쓰고 싶었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김은자 씨는 재혼으로 얻은 행복 대신 매달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낯선 이들과 다투는 치욕, 법정에서 노인의 존엄이 짓밟히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얻으려 했지만 결국 법정에 끌려 나온 죄인처럼 살았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최성호 씨는 재혼을 신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재혼 후 법적 문제로 파탄난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재혼 후 아내의 상속 문제에 휘말려 3년 넘게 재판을 다녔습니다. 집문서와 예금 통장이 증거로 제출되고 증인까지 불려 나와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최성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법정이 아니라 공원 벤치에 앉아 노년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는 홀로 살면서도 법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자유를 누렸습니다.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가끔은 여행을 떠나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잠시지만 법정 싸움은 평생을 무너뜨린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건 너무도 분명합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정서적 동행이 아니라 법적 지뢰밭을 밟는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자녀들, 친척들, 심지어는 국가가 개입해 내 재산과 권리를 가르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평온해야 할 노년이 소송 서류와 판결문 속에서 찢겨나가고 결국 나는 원치 않는 싸움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노년의 마지막 가치는 평화와 존엄입니다. 하지만 재혼은 그 평화를 송두리째 빼앗고 법정이라는 전쟁터에 내던집니다. 새 배우자의 손을 잡는 순간 그 뒤에 숨어 있는 자녀와 친척들의 눈길까지도 함께 끌어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법적 함정을 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판사의 방망이 소리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사랑의 허울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평온한 삶과 존엄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생각보다 더 끔찍한 현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산다는 건 곧 끝없는 전쟁입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잔소리, 사소한 말실수에 날아드는 비수 같은 말, 멈추지 않는 갈등의 폭풍. 그 속에서 노년은 천천히 부서집니다. 병보다 무섭고 가난보다 치명적인 건 바로 사람과의 충돌입니다. 외로움이 두렵다며 억지로 함께 살면 결국 내 삶은 감옥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말싸움도 끝없는 눈치도 사라집니다. 고요한 하루, 단순한 집안일, 자유로운 선택. 그것이 쌓여 진짜 행복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노년에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아울러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세요. 첫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조용히 늙어갈 수 있는 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바로 시끄러움입니다. 집안의 다툼, 끝없는 요구, 멈추지 않는 참견. 그 소음 속에서 늙어간다는 건 잔인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고요해야 할 노년이 전쟁터 같은 소리로 가득 채워지면 정신은 피폐해지고 몸은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달라집니다. 침묵이 집안을 채우고 그 침묵이 곧 평화가 됩니다. 조용히 늙어간다는 건 더 이상 아무도 주지 못하는 마지막 남은 호사입니다. 대전에서 사는 윤명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롭다는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삶은 무너졌습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손주의 울음소리, 며느리와 아들의 다툼, TV 소리를 크게 틀어대는 가족들. 그녀는 작은 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매일 전쟁 같은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또 아프세요? 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고, 한숨을 쉬면 집안 분위기 흐린다며 눈총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귀마개로도 막을 수 없는 건 마음속의 소음이었습니다. 윤 씨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친구에게 흘린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고요를 잃었어. 늙어간다는 건 조용히 사라지는 건데 매일 싸움과 소음 속에서 나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 결국 그녀는 아들 집을 나와 원룸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엔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조용함이 호사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외로움은 참을 만하지만 소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야. 부산에 사는 최성호 씨 역시 충격적인 사례를 남겼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이 두려워 딸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들려오는 건 잔소리와 명령이었습니다. 아버지, 문 좀 조용히 닫으세요. 아버지, 물컵은 이렇게 놓으셔야죠. 심지어 TV를 보다가 웃기만 해도 아버지, 애들 자는데 왜 소리 내세요? 라는 핀잔이 이어졌습니다. 노년은 조용히 늙어가야 하는 시기인데 그는 오히려 자신이 시끄러움의 원인으로 몰렸습니다. 침묵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집안에서 그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손주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건넸다가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제발의 교육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그는 집 안에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된 그의 내면은 시끄러운 수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새벽마다 바닷가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한 건 사람들과의 동거가 아니었어. 나는 단지 조용히 늙어갈 권리를 원했을 뿐이야. 혼자 산다는 건 외롭지만 동시에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야말로 늙어가는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호사입니다. 시끄러운 갈등, 불필요한 잔소리, 눈치 주는 소리에서 벗어나 오직 내 숨소리만 가득한 공간에서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두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건 내 짐이 아니라 남의 짐입니다. 자식의 빚, 손주의 학원비, 형제의 부탁, 친구의 하소연. 결국 남의 인생을 대신 떠안으며 내 인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 노년은 사라지고 남의 삶만 짊어진 채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남의 불행은 내 몫이 아니고 남의 고통은 내 짐이 아닙니다. 오직 내 삶, 내 하루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광주에 사는 이정희 씨는 평생을 남의 짐을 짊어진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은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노년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술에 취해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번만 버티면 돼. 라며 손을 벌렸습니다. 카드빚, 세금 체납, 심지어 사채까지 그녀의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정희 씨는 결국 수십 년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내가 왜 아들의 인생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거야? 결국 그녀는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입니다. 더 이상 감당하지 마세요. 아니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녀는 결국 아들을 떠나 홀로 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끔찍한 건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였어. 혼자가 된 지금이 오히려 해방이야. 부산에 사는 김상호 씨의 사례는 더 비극적입니다. 그는 평생 자식과 손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손주의 학원비를 대주고 며느리의 생활비까지 책임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참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다 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그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쓸 돈 한 푼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심각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없어 밥마저 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은 그가 병든 줄조차 몰랐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번 달에도 조금 더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 씨는 결국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가까운 지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인생만 떠안고 살다 갔다. 내 인생은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어. 남의 인생을 짊어지는 순간 내 노년은 사라집니다. 자식의 실패, 형제의 욕심, 친구의 하소연을 대신 떠안다 보면 결국 내 건강, 내 돈, 내 평화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남의 고통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닙니다. 빚도, 갈등도, 하소연도 내 집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오직 내 하루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지만 남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는 무게는 끝내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비로소 내 어깨 위의 짐이 사라지고 늦게라도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죽는 순간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진짜 비극은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순간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고 며느리의 허락을 받고 남의 일정에 맞춰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참을 수 있습니다. 정작 견딜 수 없는 건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남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혼자 산다는 건 비록 쓸쓸할지 몰라도 내 죽음의 순간까지 내 삶을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는 이은숙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바쳤지만 정작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의 삶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혼자 두면 불안하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요. 라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곧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이은숙 씨는 밥을 먹는 시간조차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엄마, 건강 생각 안 하세요? 라는 핀잔이 반찬을 하나. 잘못 집어 먹으면 엄마, 이건 아이 거예요. 라는 비수가 날아왔습니다. 그녀의 집이었지만 그녀는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아들은 엄마, 병원비는 이렇게 쓰셔야죠. 라며 모든 결정을 대신했습니다. 그녀가 토해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의 하녀였고 이제 늙으니 환자일 뿐이야. 내 삶의 주인은 단 한 번도 나였던 적이 없어. 결국 이은숙 씨는 아들 집을 떠나 홀로 작은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외롭다고 했던 첫날 밤 그녀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내가 뭘 먹을지, 언제 잘지, 어떻게 늙을지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죽음의 순간까지 내 주권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혜남 씨의 사례도 뼈아픕니다. 그는 은퇴 후 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처음엔 효심 가득한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은 족쇄에 묶였습니다. 집안의 자빌은 그의 몫이었고 TV를 보다가 웃으면 아버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는 핀잔이 날아왔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세요?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성년자가 된 것처럼 감시당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병원에서 왔습니다. 정 씨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는데 딸은 그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때 정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남이 정하냐? 결국 그는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원룸을 얻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일기를 쓰며 말했습니다. 비록 혼자 늙어가지만 이 순간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내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의 말은 노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독의 선택이 아니라 존엄의 선택입니다. 자식의 허락 아래 늙는 것보다 내 결정 속에서 늙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죽음을 기다리는 건 지옥이고 고요 속에서 내 뜻대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 축복입니다. 네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상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년을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날아드는 말의 칼날입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버지, 왜 그렇게 고집하세요? 라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혀 며칠 밤을 뒤척이게 만듭니다. 친구의 뒷담화, 자식의 무심한 말, 형제의 차가운 눈빛, 피를 나눈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모르는 이에게 맞는 주먹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다릅니다. 상처 줄 사람도 없고 눈치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내 말, 내 마음만 존재합니다. 그 고요가 곧 평화이고 상처 없는 삶이 곧 행복입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김명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외롭다는 이유로 자식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엄마, 또 어디가 아프세요? 라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칭찬을 했다가 며느리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모든 말이 불편한 말로 취급되는 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집에 살고 있는데도 죄인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상처가 돼. 내 입은 이미 다쳤고 내 마음도 다쳤어. 김 씨는 결국 자식의 집을 떠나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가족에게 상처받으며 사는 건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부산 사하구에 사는 최재호 씨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은퇴 후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우정이 아니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는 늘 그의 자식을 흉보며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야, 내 아들은 아직도 자리 못 잡았냐? 우리 애는 벌써 집 샀어. 또 다른 친구는 뒤돌아서 그의 가정사를 온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최 씨는 결국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라는 인간들이 내 가슴에 칼을 꽂았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이라 더 아팠다. 그 후 그는 술자리를 끊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혼자가 된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아.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늙어가지만 그게 오히려 축복이더라. 노년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와 피로만 남깁니다. 자식은 무심한 말로 가슴을 찢고 친구는 뒷담화로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형제는 돈 문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달라집니다. 상처 줄 인간이 사라지고 오직 내 마음만 남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들리는 건 TV 소리와 내 호흡뿐입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진짜 평화입니다. 외로움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인간관계의 상처는 죽는 날까지 남습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그 상처에서 해방되고 비로소 내 노년은 평온해집니다. 다섯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사생활이 완벽히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사치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내 시간, 내 공간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얽혀 살면 그 마지막 사치조차 빼앗깁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났는지, 밥을 뭘 먹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까지 낱낱이 노출됩니다. 내 인생인데도 늘 감시당하고 내 집인데도 늘 침입당하는 기분. 결국 그 속에서 사생활은 산산조각 나고 마음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간섭도 질문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곧 법이고 내 공간이 곧 성입니다. 사생활이 완벽히 보장된다는 건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유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효심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엄마가 혹시 쓰러질까봐. 그러나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그녀가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아들은 바로 전화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또 드세요? 건강 생각 안 해요? 손주도 무심코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뭐 하세요? 문 잠그면 안 돼요. 그녀는 결국 자기 방에서조차 자유를 잃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 라고 떠들었습니다. 사적인 일이 동네에 퍼져버린 순간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 공간이 없어. 내가 뭘 하든 다 들키고 다 간섭당해. 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아. 결국 최 씨는 아들의 집을 떠나 혼자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 말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방에서 문을 잠그고 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일 줄 몰랐다. 부산 남구에 사는 박영수 씨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뒤 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의 사생활을 무자비하게 침범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누구 만나세요? 라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저녁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아버지 뭐 하세요? TV 같이 보시죠. 라며 억지로 불려 나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은행 통장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며 아버지, 그 돈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라며 간섭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기운에 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이지 내 죄수가 아니다. 왜 내 삶의 모든 걸 보고해야 하냐? 그 후 그는 심장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말은 잔혹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로 인한 우울증이 겹쳤습니다. 결국 그는 딸의 집을 떠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가 된 그는 매일 새벽에 산책을 나가고 밤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며 지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누구도 묻지 않아. 그게 이렇게 큰 자유인지 몰랐어. 그의 말은 사생활의 가치를 증명하는 비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비밀이 곧 평화입니다. 여섯 번째, 늙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이유는 생활비 계산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가장 무거운 족쇄는 돈입니다. 버는 건 줄고 나가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그 족쇄가 풀립니다. 먹을 만큼만 사면 되고 쓸데없는 지출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족과 얽혀 살면 생활비는 미궁이 되고 계산은 끝없는 전쟁이 됩니다. 눈치 없는 지출, 통제 불가능한 소비, 끝없는 요구가 노년의 피를 말립니다. 결국 가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복잡한 생활비의 덫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혼자 살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수입과 지출이 내 손 안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그 단순함이 곧 마음의 평화가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정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효도라 믿었던 동거는 곧 파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생활비를 조금 보탰지만 며느리와 손주의 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냉장고는 늘 가득했지만 그 채우는 돈은 모두 그녀의 연금이었습니다. 손주 학원비, 며느리의 취미 생활비까지 결국 김 씨의 지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쳤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조차 없어 약을 끊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연금으론 부족해요. 좀 더 보태 주셔야겠어요. 그 순간 김 씨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자산마저 남의 입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실. 그녀는 친구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활비 계산도 못하는 인생이 됐어.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았어야 하지? 결국 김 씨는 아들 집을 나와 혼자가 되었습니다. 원룸의 냉장고는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직 자신이 고른 음식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돈이 내 손에 남는다. 생활비가 단순해지니 마음이 가벼워졌어. 부산 서구에 사는 이성호 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은퇴 후 딸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딸은 처음엔 아버지 생활비는 저희가 다 챙길게요. 라며 효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든 지출이 그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심지어 인터넷 요금까지. 딸은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사니까 공과금은 분담해야죠. 그러나 실제로는 분담이 아니라 전가였습니다. 손주의 스마트폰 요금, 외식비까지 고스란히 그의 연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끝날 때마다 통장은 텅 비었고 그는 술로 분노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병원비를 내지 못해 치료를 미루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활비로 허덕여 건강까지 포기하실 겁니까?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과 얽혀 사는 한 생활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결국 그는 딸 집을 떠났습니다. 좁은 방에 홀로 남았지만 지출은 놀라울 만큼 단순해졌습니다. 쌀 한 포대, 약값, 전기세, 가스비. 계산이 단순해지자 오히려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외롭냐고? 아니, 나는 이제야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산다. 단순한 계산이 내 마음까지 구해냈다. 노년의 삶을 갉아먹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얽힌 관계 속에서 끝없이 새어나가는 생활비의 덫입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내가 버는 만큼 쓰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소비합니다. 통장의 흐름이 단순해지는 순간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65년을 살아보니 인생이 뭔가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고생했습니다. 돈 번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무리했습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65세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방법대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병원 가는 걸 아까워하십니까? 약값 아끼려고 참고 계십니까? 큰 실수입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몸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효자여도 내 몸이 아프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여행도 갑니다. 건강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취미도 즐깁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광주 북구 이모씨 67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을 무시했습니다. 허리 아파도 참았습니다. 무릎 아파도 참았습니다. 병원 가는 돈 아까웠습니다. 약 먹는 것도 돈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안 받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5세 되던 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혈압도 높았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 관리 안 했냐고 했습니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석 달 입원했습니다. 병원비 2천만 원 나갔습니다. 퇴원해도 약 먹어야 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갑니다. 평생 먹어야 합니다. 이 씨는 계산했습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이 돈 안 들었습니다. 건강도 지켰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픈 데 있지 않습니까? 무릎 아프지 않습니까? 허리 불편하지 않습니까? 소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두고 계십니까?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퇴원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합니다. 1시간씩 걷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습관됐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단도 바꿨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 고쳤습니다. 채소 많이 먹습니다. 단백질 챙깁니다. 과일도 먹습니다. 처음에는 입에 안 맞았습니다.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건강검진 빠짐없이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받습니다. 비용 100만 원 듭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병 키우면 더 큰 돈 듭니다. 건강검진은 투자입니다. 보험입니다. 치과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받습니다. 임플란트도 했습니다. 한 개에 150만 원 들었습니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더 후회합니다.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입니다. 잘 씹어야 소화됩니다. 보조제도 먹습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먹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듭니다. 의사가 권한 것들입니다. 효과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었습니다. 면역력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동하십니까? 매일 걷고 계십니까? 식단 관리하십니까? 건강검진 받으십니까? 안 하고 계시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매일 30분만이라도 걸으십시오. 집 주변 산책하십시오. 공원 가십시오. 운동하면 혈액순환 좋아집니다. 근육 생깁니다. 균형 감각 좋아집니다. 낙상 예방됩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 안 갑니다. 전신 운동됩니다. 헬스장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 중요합니다. 근육 있어야 넘어져도 안 다칩니다. 골밀도 유지됩니다. 식단 관리하십시오. 싱겁게 드십시오. 염분 줄이십시오. 혈압 관리됩니다. 설탕 줄이십시오. 당뇨 예방됩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십시오. 콜레스테롤 관리됩니다. 단백질 충분히 드십시오. 근육 만들려면 단백질 필요합니다.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두부도 드십시오. 계란도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도 괜찮습니다. 물 많이 마시십시오.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십시오. 신장 건강 좋아집니다. 혈액 맑아집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변비도 예방됩니다.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65세 넘어서도 술, 담배 하십니까? 자살 행위입니다. 간 망가집니다. 폐 망가집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못 끊겠으면 병원 가십시오. 금연 클리닉 가십시오. 수면 충분히 취하십시오.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잠이 보약입니다. 못 주무시면 의사 상담하십시오. 수면제 처방받으십시오. 불면증 방치하면 우울증 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취미 생활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친구 만나십시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이 씨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3년 전 쓰러졌던 그 사람 아닙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식단 관리합니다. 약 먹습니다. 검진 받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활력 넘칩니다. 67세지만 60세처럼 보입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건강에 투자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병원비 아끼려다 더 큰 돈 썼다고 합니다. 진작 관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돈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건강 잃으면 그 돈으로 다시 사야 합니다. 훨씬 비쌉니다. 예방이 최고입니다. 65세 넘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건강해야 자유롭습니다. 건강해야 꿈 이룹니다. 건강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몸부터 챙기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현명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배움이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5세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완전히 착각입니다. 배움에 나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것 배우십시오. 뇌가 살아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됩니다. 기억력 좋아집니다. 집중력 높아집니다. 젊어집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부산 동래구 최모 씨 69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6세까지 TV만 보며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뉴스 보고, 저녁 예능 봤습니다. 무료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졌습니다. 방금 한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치매 오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두려웠습니다. 병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도인 지장의 초기 단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리 안 하면 치매 온다고 했습니다. 뇌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뇌를 어떻게 쓸까? 그냥 문제집 풀까? 아닙니다. 재미없습니다. 오래 못합니다. 흥미있는 걸 배워야 합니다. 최 씨는 평생 하고 싶었던 걸 떠올렸습니다. 기타였습니다. 최 씨는 66세에 기타 학원 등록했습니다. 반 친구들 다 젊었습니다. 40대, 50대였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나이 상관없다고 격려했습니다. 최 씨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안 움직였습니다. 코드 외우기 어려웠습니다. 악보 읽기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유튜브 보며 독학도 했습니다. 3개월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간단한 곡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신났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제법 칠 수 있었습니다. 1년 지나니까 발표에 나갔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집중력도 높아졌습니다. 우울감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기타 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배우고 싶은 게 없습니까? 해보고 싶었던 거 없습니까? 악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고 싶지 않습니까? 글쓰기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외국어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나이 때문입니까? 65세는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도 늦지 않습니다. 75세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늦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최 씨는 지금 70세입니다. 기타 4년째 치고 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에서 연주도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쳤습니다. 박수 받았습니다. 자부심 생겼습니다. 자신감 생겼습니다. 최 씨는 이제 우쿨렐레도 배우고 있습니다. 기타보다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평생 배우며 살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문화센터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무료 강좌 많습니다. 서예, 그림, 노래, 댄스 뭐든 있습니다. 등록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컴퓨터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제대로 쓰십시오. 유튜브 보는 법 배우십시오. 카톡 잘 쓰는 법 배우십시오. 사진 찍는 법 배우십시오. 편집하는 법 배우십시오. 디지털 시대입니다. 뒤처지지 마십시오. 외국어 공부하십시오. 영어 배우십시오. 여행 갈 때 유용합니다. 중국어 배워도 좋습니다. 일본어 배워도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면 뇌가 젊어집니다.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글쓰기 배우십시오. 자서전 쓰십시오. 여러분 인생 기록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남기십시오. 손주들에게 남기십시오.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리 배우십시오. 새로운 음식 만들어 보십시오. 건강식 요리법 배우십시오. 배우자 위해 요리하십시오. 친구들 초대해서 대접하십시오. 보람 있습니다. 운동도 배우십시오. 요가 배우십시오. 필라테스 배우십시오. 태극권 배우십시오. 게이트볼 배우십시오. 새로운 운동 배우면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도 생깁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66세에 기타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안 했으면 치매 왔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머리 맑습니다. 기억력 좋습니다. 매일 즐겁습니다. 살만 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배우십시오. 새로운 것 시작하십시오. 뇌를 깨우십시오. 젊어지십시오. 배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게 65세 넘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지내고 계십니까? 집에만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 귀찮습니까?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고립되면 빨리 늙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치매 옵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뇌가 자극받습니다. 대화하면서 생각합니다. 웃으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정보도 얻습니다. 위로도 받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약보다 낫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인천 연수구 박모 씨 71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배우자를 68세에 잃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만 봤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습니다. 외출도 안 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몸이 이상했습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입맛도 없었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병원 가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우울증이었습니다. 고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라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나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조금씩 얼굴 익혔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친구가 생겼습니다. 같이 커피 마셨습니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속상한 일 털어놨습니다. 친구가 위로해 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웃을 수 있었습니다. 2달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로당 가는 게 기다려졌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화투도 쳤습니다. 윷놀이도 했습니다. 노래방도 갔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잠도 잘 왔습니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며칠째 집에만 계십니까? 누구랑 이야기 나눈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경로당 가십시오. 복지관 가십시오. 주민센터 가십시오. 노인대학 가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사람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나가십시오. 익숙해집니다. 동호회 가입하십시오. 등산 동호회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사람도 만납니다. 노래 동호회도 좋습니다. 합창단도 좋습니다. 같이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풉니다. 친구도 생깁니다. 자원봉사 하십시오. 복지관에서 봉사하십시오. 급식소에서 봉사하십시오. 보람도 있고 사람도 만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행복을 줍니다. 우울증 예방됩니다. 종교 활동하십시오. 교회 가십시오. 절 가십시오. 성당 가십시오. 종교 있으면 공동체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평생교육원 다니십시오. 강좌 들으십시오. 배우면서 친구 사귀입니다.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 만납니다. 대화 나눕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박 씨는 지금 72세입니다. 매일 경로당 갑니다. 친구 10명 넘게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같이 등산 갑니다. 한 달에 1번은 여행 갑니다. 바쁩니다. 즐겁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배우자 잃고 경로당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약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살렸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많은 노인이 오래 삽니다. 건강합니다. 치매 발병률 낮습니다. 우울증 적습니다. 행복도 높습니다. 사람이 약입니다. 사람이 보약입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고립되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관계 맺으십시오. 친구 만드십시오.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귀찮아도 나가십시오. 어색해도 참으십시오. 처음에는 다 어색합니다. 시간 지나면 편해집니다. 친구 생깁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혼자 살지 마십시오. 함께 사십시오. 사람과 사십시오. 그게 65세 넘어 3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4번째,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이게 4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 매일 전화하십니까? 매주 집에 가십니까? 너무 자주 만나면 문제입니다. 너무 안 만나도 문제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가까우면 간섭하게 됩니다. 자식 일에 참견합니다. 며느리 사위 일에도 끼어듭니다. 손주 교육에도 관여합니다. 자식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멀면 외로워집니다. 자식 생각납니다. 보고 싶어집니다. 서운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중요합니다. 대구 수성구 정모 씨 68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66세까지 아들 집 근처 살았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매일 아들 집 갔습니다. 손주 봐줬습니다. 밥도 해줬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며느리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옵니다. 간섭합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에 참견합니다. 음식 만드는 방식에 잔소리합니다. 청소하는 방식에도 뭐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남편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이 정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도와주는데 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아들은 난처해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정 씨는 한동안 아들 집 안 갔습니다. 토라졌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전화도 안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 씨는 나갔습니다. 아들이 사과했습니다. 그때는 말을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가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 기분 나빴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자주 갔습니다. 간섭했습니다. 내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인정했습니다. 정 씨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주일에 1번만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갔습니다. 갑자기 안 갔습니다. 간섭도 줄였습니다.
참견 안 했습니다. 며느리 방식 존중했습니다. 손주 교육에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편해했습니다. 웃으며 반겼습니다. 먼저 전화도 했습니다. 맛있는 것 해놨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 집에 너무 자주 가지 않습니까? 매일 전화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습니까? 그만하십시오. 거리를 두십시오. 적당히 만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 상황 봐가면서 조절하십시오. 부담 주지 마십시오. 갑자기 찾아가지 마십시오. 미리 연락하십시오. 괜찮냐고 물어보십시오. 바쁘면 다음에 가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방식이 있습니다. 며느리 사위 방식이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인정하십시오. 참견 안 하십시오. 조언 구할 때만 말하십시오. 손주 교육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요즘 육아 방식 다릅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합니다. 믿으십시오. 간섭하면 싸움 됩니다. 돈 주는 것도 적당히 하십시오. 매번 줄 필요 없습니다. 명절 용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주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함 없어집니다. 적당히 주십시오. 정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들 가족과 관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서로 기다려집니다.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야기 나눕니다. 웃습니다. 헤어질 때 아쉽습니다.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정씨는 말합니다. 거리 두길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안 좋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자기 인생 있습니다. 존중하십시오. 적당히 만나십시오. 적당히 연락하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관계가 오래 갑니다. 이게 65세 넘어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